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수많은 댓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 것으로 포장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윤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학습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학습활동을 할 때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학습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올바른 학문 탐구를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학문 탐구의 목표는 바로 진리 추구입니다. 이런 학문 탐구 능력과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학문 탐구의 윤리입니다. 학문 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교수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자들뿐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 이제 학문 탐구를 막 시작한 초보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윤리입니다. 그 연구원들, 또 교수들, 이와 같은 이런 전문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연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윤리를 연구윤리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학부생들, 그러니까 초보 연구자들한테 요구되는 윤리로서 대학 생활에서 학습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연구윤리라는 말만 있었는데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학습윤리는 대학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수강하는 일,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작성하고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고 또 수업 중에 여러 가지 학습활동들을 하는 일, 또 시험, 이렇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될 윤리를 바로 학습윤리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학습윤리를 왜 지켜야 할까 하는 학습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이유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실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학문 탐구의 목표에 제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학습 활동만이 학습 능력을 배양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노력에 기반하지 않는 학습 활동은 자신의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이고 정직한 학습 활동만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 창의적인 지식 생산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학문 탐구를 하면서 익혀야 하는 것은 학술적 지식뿐 아니라 학문하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학문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해서 세상에 아첨하고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또 성실하고 정직한 학문 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정직하지 않은 학습 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룬 성과를 함부로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표절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루어놓은 노력에 슬쩍 올라타는 무임승차 행위도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일어나는 가끔씩 드물게 일어나는 부정행위와 같은 것은 이 자체가 비윤리적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다른 학우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학습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문 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덕목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신호등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지켜나가야만 학문 탐구와 진리 추구라는 올바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들은 이제 막 학문 탐구를 시작하는 초보 연구자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출발 과정에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학문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인 학습 태도, 윤리적인 학문 탐구 태도를 잘 이해하고 이를 생활화하고 잘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학습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습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들을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일이 바로 학습 윤리를 잘 수행해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학습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표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글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와 쓰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생산한 것인 양 속이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 표절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출처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글 전부 혹은 일부를 따다가 쓰는 경우입니다. 이 글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혹은 어떤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이 그림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것을 일부 혹은 전체를 갖고 와서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쓰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글을 가져와 쓰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어떤 글에서 갖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되는데 그 출처를 밝혀주지 않는 행위가 바로 표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출처의 제시 없이 여러 사람의 글을 가져와서 짜깁기 한 경우도 표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짜깁기 한 경우 다른 말로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가져온 글을 여기저기 따와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엮어가지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내가 쓴 글인 양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의 글을 갖고 와서 새롭게 하나의 글인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인데 이런 경우 여러 사람의 글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 사람의 글, 여러 군데에서 나온 글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출처의 제시 없이 여러 사람의 글을 갖고 와서 짜깁기 한 경우의 예인데 지금 이 예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기억 또 니은, 디귿, 또 요 기억 이렇게 해놓은 이런 그 밑줄 친 부분들은 다른 사람, 즉 각각 다른 세 명의 저자가 쓴 이 기억, 니은, 디귿의 글을 갖고 와서 적절하게 말이 되도록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괄호 안에 있는 창의적이고 또 그 다양한 급변하는 이런 말들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자기가 좀 이렇게 보태에 넣어가지고 대체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에 자기가 조금씩 대체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다른 사람의 글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잘 조직해서 하나의 글로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글에서 갖고 온 것들은 다 기역, 니은, 디귿 다 일일이 그 출처를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명백한 표절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은 출처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독특한 생각, 다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것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표절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의 고유한 생각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가져와 쓰거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쓰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 자신의 글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기대거나 도움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를 제시하고 그러한 사실을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절은 우리 학습 활동에 있어서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이 표절인지를 모르고 표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표절 행위들과 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방식,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처를 제시하는 방법은 주석 그리고 참고 문헌 이 두 가지로 제시하게 됩니다. 주석은 글의 그 내용이나 혹은 그 아래쪽에 각주라고 하죠. 아래쪽에다가 그 출처를 제시하는 방법이고 참고 문헌은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을 글의 맨 마지막에 몰아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그 표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두 번째 행위로 변조에 대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변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기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문 전 분야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히 좀 더 이공계통이라든지 사회학계를 통해서 조금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학습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조 행위는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연구 재료나 장비나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생산된 결과된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좀 바꾸는 행위, 또 어떤 데이터가 필요 없을 경우에 이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결과가 이상하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떤 부분 필요하지 없었으면 좋겠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변조라고 합니다. 이 변조의 첫 번째 유형은 문헌 자료를 왜곡하는 경우입니다. 문헌 조사를 통해서 어떤 그 문헌을 읽고 그 문헌을 읽고 그 조사한 그 내용이 처음에 목표한 내용과 혹은 처음에 어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글쓴이가 생각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문헌 자료를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바꾼다든지 내용을 조금 손본다든지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내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자기 자신한테 원래의 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생략해서 글을 쓰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도 변조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라든지 이공계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 데이터가 원래 목표했던 생각하고 원래 목표했던 그 계획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데이터의 전체나 또 일부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변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 여기에 3시간 동안 그 측정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원래 실험한 결과로서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데이터에 해당되는 요 경우는 이 수치가 이 3이나 2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나와야 생각했던 바, 원래 그 목적했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하나의 어떤 그 목표된 그런 글을 그 제대로 써서 내거나 발표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걸 좀 고치셔보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목표한 것과 걸맞게 이렇게 수치를 바꿨다면 이것이 변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변조의 세 번째 유형은 연구 데이터를 누락시키는 빼버리는 경우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실험 등을 통해서 원하는 증거를 얻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계속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또 혹은 편안하지 쾌적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들게 노력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한테 유리한 데이터만 선별해서 뽑아서 취하고 자기한테 불리하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이터는 살짝 누락시켜 버리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변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변조의 네 번째 유형은 연구 방법을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방법을 조작해 버린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는 당연히 신뢰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 방법을 조작하고 또 조작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 역시 표절입니다. 연구를 진행할 때 23도씨 습시 23도씨의 환경에서 진행했다든지 어떤 연구 기자재를 활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연구 결과를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꾸게 된다든지 혹은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연구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그 절차라든지 연구 방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를 변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변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위조입니다. 이 위조는 실험이나 관찰 또 혹은 조사 등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데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만들어서 즉 위조해서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행위죠. 이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꾸며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부정 행위입니다. 물론 이런 위조 행위가 학습 활동에서 자주 일어나는 행위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이 윤리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학습 행위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유형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렇게 대체로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어요. 먼저 자연과학 연구에서 실험이나 관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에 의하지 않고 허위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도 하지 않고 실제 관찰도 해보지 않고 마치 실험하고 관찰했던 한 것인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행위. 그 다음에 사회과학 연구에서 설문이나 설문응답자, 특히 설문조사 같은 데서 설문응답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꾸며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설문지의 내용, 또 혹은 인터뷰를 통해서 얻게 된 인터뷰 결과, 이런 것들의 그 결과물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원래의 내용에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어떤 문헌을 읽지 않고, 마치 읽은 척 하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책의 일부만을 읽고 마치 그 책 전체를 다 읽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행위도 역시 위조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역시 위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역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 데이터 측정의 세 가지 그 타임스 코스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가지는 측정을 하지 않은 채 마치 측정한 것처럼 결과치만 보고 대략 앞에서 측정한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는 행위를 위조라고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위조는 좀 더 어감이 강한 말로 날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표절과 또 그다음에 변조, 그다음에 위조라는 그 비윤리적인 학습 행위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과제물 구매 및 양도와 관련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한번 보기로 하죠. 먼저 자신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과제물을 그 다른 그 인터넷이라든지 또 특히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구매 레포트 대행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해피라이프라든지 이런 몇 개 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구매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내가 쓴 것이냐 제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레포트 제출 기한에 쫓기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제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에 쫓겨서 이런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제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후배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양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선배가 쓴 것, 동아리 뭐 동료가 쓴 것 이런 것들을 양도받아가지고 그 자기 이름을 거기에 올려서 자기 이름을 이름으로 바꾸어서 제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과제물을 구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비윤리적인 학습윤리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과거를 마치 자신이 수행하는 것인 것처럼 속여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음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중복 제출이 있습니다. 이 중복 제출은 다른 수업에서 다른 강의를 듣고 다른 수업에서 한번 제출했던 과제물을 지금 듣고 있는 다른 수업에서 새로 작성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출했던 내가 써서 한번 제출했던 것을 똑같이 또 한 번 더 다른 수업에서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내가 한번 쓴 것을 다시 제출하는 중복 제출에 해당됩니다. 이런 중복 제출은 한 번의 학습 활동을 가지고 이중의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제출한 동일한 과제물을 다른 수업의 과제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 또 그리고 이미 제출했던 과제를 일부만을 수정을 하거나 또 제출했던 나의 여러 가지 과제물들을 이렇게 짜깁기 해서 여기저기 짜깁기 해가지고 또 혹은 하나의 과제물을 제출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쪼개서 이렇게 제출하는 행위 이것 역시 중복 제출에 해당됩니다. 이런 중복 제출들은 모두 내가 한번 제출했던 것 한 번의 학습 활동을 했던 것을 또 가지고 또 다시 두 번, 세 번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중복 제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대학 생활에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다 보면은 전에 내가 썼던 레포트하고 좀 비슷한 주제, 관련되는 주제로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하거나 다른 사례를 덧붙여가지고 좀 더 그 수정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출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제출하면 되지 않고 그럴 때에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중복 제출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어떤 이 레포트와 관련된 사실을 주석으로 밝혀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레포트를 옛날에 썼는데 그것을 특별히 이번에는 뭐 우리나라의 사례를, 옛날에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레포트를 대폭 보완을 했다면 내 레포트의 새로 내는 레포트의 제목을 달고 제목 뒤에다가 주석 각주 번호를 붙여서 밑에 그 각줄 안에다가 이 과제는 몇 년도 몇 학기에 어떤 수업에서 제출했던 과제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한국의 사례를 적용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제출하지만 중복 제출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정을 잘 밝혀주시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협동학습에 있어서의 무임승차도 비윤리적인 학습 행위에 속합니다. 특히 이것은 요즘 대학 학습에 있어서 팀 프로젝트, 협력 학습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무임승차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하고 또 마음이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한두 번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에서는 이런 협동학습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협동학습에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정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바쁘고 또 서로 다 조금 노력을 덜 하고 싶은 것이 현실이고 그렇지만 같이 협력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그런 학생이 그런 구성원이 있을 때 구성원 전체는 매우 힘들게 되고 또 그 결과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학습에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는 두 가지, 협동학습 과제 수행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참여는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경우고 2번은 참여하기는 하되 그냥 적당히 대충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임승차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협동학습의 다른 팀원들, 다른 구성원들이 이뤄놓은 노력을 그냥 나눠 가지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구성원들한테, 우리 다른 동료들한테 부당하게 짐을 주고 부담을 주고 또 특히나 다른 구성원들의 학습 의지를 아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 유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 역할이나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기여도 있고, 또 기여를, 참여는 하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아무 역할이나 기여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는 뭐 좀 드물죠. 아예 나는 뭐 빠지겠다고 하는 것이고,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무임승차, 즉, 이름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빼게 되는 경우도 뭐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아무런 역할이나 기여를 하지는 않은 건 아니지만 참여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 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든지 그냥 대충 이렇게 시간 가라 하고 그냥 참여한다든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자료를 검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경우는 실제 협동학습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인데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간단하지가 않죠. 이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의 유형은 대체로 이런 유형들이 많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뭐 톡을 보내도 잘 보지도 않고, 또 모임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빠집니다. 뭐 삼촌이 돌아가셨다, 또 어머니가 뭐 병원에 입원하셨다, 뭐 이런 온갖 이유로 아르바이트는 이런 이유로 모임에 자주 빠지고, 또 그 다음에 맡은 일을 기한 내 시간 내에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는다거나 좀 쉬운 일만 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냥 하는 척 시중만 한다든지 막 이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꼭 내가 해야 될 정도만 딱 하는 그런 것, 이런 여러 가지들도 다 포괄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무임승차의 어떤 유형들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임승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성원들의, 학생 여러분들의 책임감, 그리고 서로 동료를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배려와 협동의 정신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다면 이런 무임승차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생길 수 있는 이런 무임승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맨 처음 무임승차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담당 교수한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 알리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인정이 많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알리는 것이 뭔가 고자질하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어떤 결과를 그 평가를 얻기 위해서 교수한테, 교수가 공정한 평가를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교수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구두로 알릴 수도 있겠고, 또 그 메일이나 아니면 보고서에 따로 첨부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말하기가 곤란하다면 또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교수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주 그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것은 그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동학습을 했을 때 그 협동학습을 한 구성원들의 명단과 또 협동학습을 위해서 준비한 그 날짜와 시간, 장소, 그 다음에 그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회의록으로 작성을 해서 같이 그 결과물과 같이 제출한다면 담당 교수는 그것을 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여도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조사는 뭐 팀원들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담당 교수가 이것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물론 필요한 경우에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그 팀 프로젝트 할 때, 협동학습을 할 때 그 팀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그 팀원들한테 협동학습을 위한 어떤 기여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와 함께 팀원들하고 대화를 나눈 뒤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그 피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회의록 작성을 빼놓고는 실제로 이런 그 수행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일이, 이런 피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런 협동학습은 학습활동,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에서도 일어나지만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회의 그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이런 협력하는 팀 프로젝트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역시 이런 책임의식,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문제가 없이 아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습윤리에 어긋난 행위들로 여러 가지 대리 출석이나 무단 조퇴, 시험 부정 행위들도 있습니다. 대리 출석은 출석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대신 대답하게 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죠. 그 다음 무단 조퇴, 출석만 확인하고 나서 강의실 벗어나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용어로 출티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험 부정 행위, 시험 치면서 남의 답안을 훔쳐보는 행위뿐 아니라 보여주는 행위, 그리고 참고 자료를 보거나 또 대리시험을 부탁하거나 또 실제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도 시험 부정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험 부정 행위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인데, 이런 부정한 행위들은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그 학습윤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와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윤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학습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과 사례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학습활동을 할 때 이러한 비윤리적인 학습 행위들을 잘 알아서 올바른 학문활동, 올바른 학문 탐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